여보, 이 아파트는 뭐예요? 언제 산 거예요? 그냥 직원 숙소야. 신경 쓰지 마. 박 할아버지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족들이 자꾸 따져 물어봐요. 나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 수술은 성공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 거라고. 절대 우리 잘못 아니라고 못 박아. 어차피 나이 많으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해. 당신 지금 살인자야, 살인자! 안녕하세요. 50살 김소연입니다. 저희 남편이 25살 간호사와 바람 피우면서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0년 믿고 살았던 의사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회춘극장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모두 회춘하세요. 제 남편은 50세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5년 전에 개원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평판이 좋았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의대생이었거든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가 정말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남편은 진짜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였어요. 시아버지는 경상도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직원 몇 명 되지 않는 조그마한 곳이었죠. 시어머니는 공장 일도 도와주시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셨고요. 남편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대학생이다라면서요. 하지만 의대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공장 운영도 빠듯한데 아들 의대 등록금 대려고 대출도 받으시고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다고 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어서 대학 때부터 과외도 하고 장학금도 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셨거든요. 의사 사위를 맡는다고 해서 크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죠. 그래도 정말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전공의 시절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신혼집도 작은 투룸이었고 저도 결혼 전에 하던 은행 일을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탰어요. 그때는 정말 둘이 으쌰으쌰 하면서 살았죠.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제가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렸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그때 남편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나는 꼭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돈보다는 환자가 먼저야. 이런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공의 시절에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소연아. 나는 우리 부모님과 너를 위해서라도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아이들도 둘을 낳았어요. 첫째 민준이가 지금 고3이고 둘째 민서가 고1이에요. 남편은 아빠로서도 정말 좋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학부모 상담은 빠지지 않고 갔고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도 꼭 챙겼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병원에도 종종 데려갔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남편은 항상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도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수술 받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시부모님 연세도 드시고 아이들도 크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고 저희도 이제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몸도 안 좋아지셔서 공장 운영도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남편이 개원을 결심했어요. 소연아,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효도해 드려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결심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는 모습이요. 개원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험난했어요. 병원 자리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 장비, 인테리어, 직원 채용까지 모든 걸 직접 알아봐야 했거든요. 자금도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담보도 부족하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출 관련 서류 정리하고 병원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고 의료 장비 견적받는 것도 함께 했어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고 다른 개원이들 블로그도 찾아보면서 공부했죠. 남편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낮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개원 준비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준비했어요. 소연아, 조금만 참아. 병원만 안정되면 우리 가족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드디어 5년 전에 병원을 열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가 별로 없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환자가 안 오면 어떡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이런 걱정을 밤새 했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했지만 남편을 위로해 줘야 했죠. 여보, 실력 있는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이 알아봐. 조급해하지 마.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1년 정도 지나니까 환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입소문이 났나 봐요. 특히 무릎 수술, 어깨 수술 같은 걸로 유명해졌죠. 환자들이 박 원장님한테 수술 받고 정말 좋아졌다면서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정성껏 봐줬고, 집에 와서도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무릎 수술 받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제 손자랑 산책할 수 있다고 그러시네라면서 기뻐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죠. 병원이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아이들 사교육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됐고요. 시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친정 부모님께도 여행비를 드리고 그럴 수 있었어요. 남편이 소연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너무 고생만 시켰네라면서 저한테 요가도 배우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라고 했어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정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건 병원이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한 3년 전부터였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직원도 늘리고 의료 장비도 최신 걸로 교체하고 병원도 확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도 새로 뽑았는데 그 중에 이지연이라는 25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처음에 지연이를 봤을 때는 그냥 어리고 예쁜 간호사구나 했어요. 간호학과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이 저희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새로운 간호사가 일을 참 잘한다.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집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환자 이야기,
치료성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점 오늘 몇 건 수술했는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병원 경영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떤 환자분들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그러저러해. 오늘 수술 3건 했는데 수익이 꽤 괜찮더라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환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병원 운영하려면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시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수술이 길어졌다. 환자 상담이 많아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엄마, 아빠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예전엔 그래도 주말엔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도 아빠가 학부모 상담도 못 오신다고 했어 라면서 서운해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환자나 병원 관련 업체 사람들과 통화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사무적이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 환자 어차피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추가 검사 권해봐. 보험 적용 안 되는 시술도 설명해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 들었어요. 또 하나, 남편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다녔는데 비싼 정장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자주 자르러 가더라고요. 여보, 왜 갑자기 꾸미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니까 병원 원장이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2 아이의 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이었죠. 정확히는 남편이 깜빡하고 책상 위에 그냥 놔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는데 매매 가격이 20억 원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희 병원은 분당에 있는데 강남 아파트를 20억에 산다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 지연이 숙소야. 지연이네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지연이는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당장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도와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숙소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지연이 숙소 구할 돈이 없다고 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준다고. 그럼 다른 직원들은 뭐예요? 다들 월세 내가며 사는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소연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우리 가족이 들어갈 집이기도 하고. 언제요?
언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연이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점점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건 상황 봐서. 아무튼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20년 결혼해서 이런 큰 결정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20억이 장난이야? 자꾸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내가 병원 운영하는 거 믿고 맡겨줘야지. 믿고 맡기라고요? 20억을 25살 여자의 이름으로 집 사주는 걸 믿고 맡기라고요? 저도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매매 계약서 생각만 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친구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미치겠어. 우리 남편이 25살 간호사한테 20억짜리 아파트 사줬어.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미영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20억을, 진짜로? 응, 매매 계약서 내가 직접 봤어. 강남 논현동 아파트. 야, 그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직원한테 20억을 왜 써줘?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래서 며칠 뒤에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병원에 도시락 가져다 준다고 하고 갔는데 남편이 상담실에서 전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지연아, 아파트는 어때? 불편한 건 없고.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네, 원장님 덕분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죄송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지연아,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원장님이랑 거리 둘게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왜 거리를 둬야 하는 거죠? 저는 발걸음을 돌려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도시락은 그냥 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미영아, 내가 지금 남편 전화 엿들었는데 완전 이상해. 지연이한테 반말하면서 병원에서 거리 두라고 하더라고. 야, 그거 완전 수상한 거 아니야? 왜 거리를 둬? 뭘 숨기려고? 그러게 말이야. 나 진짜 미치겠어.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는 오늘 병원에 안 왔어. 직원들이 사모님 오셨다가 가신 것 같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갔다가 바빠 보여서 그냥 왔어. 그래? 다음에는 미리 연락해. 환자 상담 중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엔 내가 갑자기 가도 좋아했잖아요. 왜 이제는 미리 연락하라고 해요? 제가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아니야. 그냥 업무에 방해될까 봐서.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남편 병원에서 일했던 김 간호사더라고요. 작년에 결혼해서 그만뒀던 애였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병원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병원은 어때요? 환자 많이 와요? 네, 정말 바빠요. 그런데 김 간호사가 뭔가 말하려다 말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지연이라는 간호사 있잖아요. 네, 알아요. 개원 초기부터 도와줬던 애죠? 네, 맞아요. 그 애가 병원 개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연이네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해서 혼자 남게 됐는데 지금은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논현동 신축 아파트인데 간호사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20억대 아파트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억이요? 네, 맞아요. 다들 의아해해요. 가족이 부산으로 떠나서 혼자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아파트 주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 간호사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이 사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별히요. 네, 지연이 교육시킬 때도 원장님이 직접 하시고 점심 때도 따로 불러서 상담해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다른 간호사들한테 원장님이 집도 도와주셨다고 자랑했다는 얘기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역시 그 영수증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연이가 다른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원장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곳에 살게 됐다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김 간호사도 제 표정을 보고는 사모님, 제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냥 혹시나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직원에게 집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25살짜리 예쁜 간호사에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줘요? 왜 다른 직원들은 모르게? 왜 강남 같은 비싼 곳에?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따졌어요. 여보, 지연이 아파트 얘기 좀 해봐요. 또 그 얘기야?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그러냐고요. 20억을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써줬는데 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소연아,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연이네 가족이 부산 간다고 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숙소로 사준다고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임시로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라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언제요? 정확히 언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영원히 지연이가 살라고요. 남편이 점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보예요? 20억 쓰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첫째 학부모 상담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남편과 지연이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둘이 남편 차 옆에 서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업무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지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뭔가 위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저는 차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5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가 병원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차에 타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차를 빼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오늘 병원 일찍 끝났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응, 아니야.
오늘 수술 많아서 늦게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3시에 봤는데 남편은 6시에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확신이 섰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연이와 뭔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따져 물었어요. 여보, 오늘 3시쯤에 병원 뒤편에서 지연이랑 뭐 했어요?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뭔 소리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수술실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봤어요. 소연아, 그게 뭐예요? 지연이 어깨에 손 올리고 위로해 주는 거 다 봤어요. 그게 원장과 직원 사이예요? 남편이 완전히 당황해 하면서 그냥 지연이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개인적인 고민이면 왜 당신이 위로해줘요? 그것도 주차장에서 둘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믿고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실토했어요. 지연이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해서 잠깐 위로해 준 거야. 그런데 내가 오해할까봐 말 못했어. 오해. 20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주차장에서 어깨 만져주는 게 오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연이랑 뭔 사이야? 뭔 소리야? 그냥 직원이라고. 직원한테 20억을 쓰는 원장이 어디 있어? 너 완전 이상해졌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도 몰래 확인하고 병원 스케줄도 체크하고 심지어 남편이 나간 후에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 휴대폰에 지연이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본 거예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괜찮아, 지연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라고. 직원이 원장을 오빠라고 불러.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더 아래 메시지를 보니까 내일 저녁에 시간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오빠랑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진짜로.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휴대폰도 몰래 확인하고 병원 스케줄도 체크하고 심지어 남편이 나간 후에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그 다음날 저녁 남편은 오늘 병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 정체를 확실히 알아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바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 멀찍이 따라갔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남편은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저는 차에서 기다리다가 지연이가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연이 차림새가 완전 달랐어요. 짧은 원피스에 하이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나왔네. 이건 회사 동료랑 만나는 차림새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안까지 들어갈 용기는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둘이 나왔는데 남편이 지연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걸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남편 차에 같이 타는 거예요. 저들이 어디 가는 거지? 저는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이
바로 그 논현동 아파트였어요. 20억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새벽 1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회식 어땠어? 응, 그냥 그저 그랬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또 거짓말이었어요. 술 냄새도 안 나고 옷도 말끔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와 지연이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거든요. 간호사님, 저희 아버지 수술 정말 필요한 건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환자 보호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원장님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병원 의사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고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예전 남편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필요한 수술만 권했고 환자 경제 사정도 많이 고려해 줬거든요. 저는 바로 그 환자 보호자한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떤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아, 무릎 수술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비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남편이 무릎 수술은 보험으로 환자 부담이 많지 않다고 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무릎 수술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싸졌어? 뭔 소리야? 오늘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너무 비싸다고 걱정하시던데.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니, 아, 그건 특별한 케이스야. 인공관절 수술에 최신 기법을 쓰는 거라서. 최신 기법이면 환자한테 미리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선택지도 주고. 소연아, 의료진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나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트집을 잡아? 트집. 내가 지금 트집 잡는 거야? 당신이 환자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서 묻는 거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정말 변했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내 말이 맞아. 환자한테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동기 중에 정형외과 의사한테 몰래 문의해 봤어요. 선생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가 요즘 많이 비싸졌나요? 글쎄, 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역시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환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지연이한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거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젊은 여자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환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그 주말 저는 남편이 골프 간다고 하고 나간 사이에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져봤어요. 남편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심지어 차 안까지 다 확인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남편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숨겨진 또 다른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계좌였는데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억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이 병원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던 병원 매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지출 내역이었어요. 지연이 아파트 매매 대금 20억, 그리고 매달 지연이한테 생활비라고 50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명품백, 보석까지 사줬다는 내역들이 즐비했어요. 내가 애들 학원비 아끼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우리 가족 생활비는 쪼들리게 주면서 젊은 여자한테는 이렇게 물쓰듯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병원 계좌로 들어오는 돈 중에 특진료라고 적힌 항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도 한 건당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특진료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특진료와는 금액이 너무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죠. 월요일에 저는 병원에 갔어요. 남편한테는 도시락 가져다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수상한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평소보다 환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한 할머니 환자한테 어머님, 이건 꼭 수술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걸을 수도 없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남편이 다른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못한 거예요. 제가 20년 경력이니까 믿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할머니한테 정말 수술이 필요한 걸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는 그냥 걸어서 들어오셨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단한 치료로 될 걸 수술로 유도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확인해 보려고 다른 진료실 근처로 갔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번 치료가 꼭 필요해요. 집에서는 절대 나을 수 없어요. 라면서 멀쩡해 보이는 환자분한테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이게 그 특진료구나. 저는 남편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됐어요. 환자들을 속이고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유도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지연이와 다른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거든요. 지연아, 어제 수술받은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쉬, 조용히 해. 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셨어. 그래도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던 분인데 돌아가신 거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원장님이 잘 처리하실 거야. 돌아가셨다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불필요한 수술을 해서 환자분이 사망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간호사들이 제가 있는 걸 알고는 대화를 멈췄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지금 과잉 진료하고 있지?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야? 내가 다 봤어. 수술 안 해도 되는 환자들한테 수술 권하는 거. 소연아, 그건 뭐야? 간단한 치료로 될 걸 왜 수술하라고 해? 그것도 돈 때문에.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아, 요즘 정말 힘들어. 병원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갑자기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야. 환자들을 위해서.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 남편이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숨겨놓은 통장도 봤고, 지연이한테 돈 보내는 것도 다 봤어. 그때 남편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아, 그래? 다 알고 있다고? 완전히 뻔뻔해진 거예요. 그럼 어쩔 건데? 나 신고할 거야?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줄이야. 신고, 당신이 환자들을 속이고 있는데 속이는 게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어. 남편이 어깨를 으쓱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소연아, 넌 의료 현실을 몰라. 요즘 환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 조금이라도 아프면 다 책임지라고 해.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긴 거야?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면서. 그걸 어떻게? 남편이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해졌어요. 뭐, 그런 일도 있지. 의료에는 100% 확실한 게 없어. 너무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그냥 나이가 많으셔서. 나이가 많아서. 그럼 왜 그런 분한테 수술을 했어? 아이고, 그런 거 같고 그래. 의사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어. 남편이 완전히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 당신이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소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됐어요. 분류는 기본이고 환자들을 속여서 과잉 진료를 하고 심지어 환자 사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박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원에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간호사들이 오늘 조문객들 오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니까 정말로 상주복을 입은 가족들이 오시더라고요. 아들로 보이는 분이 아버지가 그냥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수술하자고 하시더니 하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옆에 계신 며느리분이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당장 수술 안 하면 못 걷는다고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남편이 정말로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한 분이 돌아가신 거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혹시 고인께서 수술 전에 건강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드님이 네,
그냥 무릎만 조금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산책도 하시고 정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원장님이 엑스레이 보더니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수술 날짜 잡자고 하셨어요. 다른 병원 소견서 보여드렸는데도 다른 의사들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술비도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아버님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정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남편이 환자 가족들의 효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그때 아드님이 그런데 수술 후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시더니 원장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다고만 하시고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반드시 모든 걸 털어놓고 따져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 가족들 만났어.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조문 왔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소연아, 그런데 왜 나서?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서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평소에 정정하셨다면서 그냥 무릎이 조금 아프셨을 뿐이라고? 남편이 잠시 말을 못하더니 환자 개인정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개인정보? 당신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니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어. 최선? 필요 없는 수술을 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게 최선이야. 수술은 필요했어.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다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고 했어? 왜 가족들이 수술비 부담스러워 했는데도 강요했어?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어. 나는 확실한 치료를 해준 거야. 여전히 뻔뻔하더라고요. 확실한 치료? 그 결과가 사망이야.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수술 자체는 성공했다고.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양심이 있어.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슬픈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의료에는 한계가 있어. 한계? 애초에 수술 안 했으면 살아계셨을 거 아니야.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는 뭐야? 환자분 돌아가신 걸 은폐하라고 시킨 거야? 은폐가 아니야.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거지. 조용히 처리? 사람이 죽었는데. 소연아, 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병원 운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2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착한 의대생은 어디 가고 지금은 돈과 젊은 여자만 생각하는 냉혈한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무섭다고? 나는 현실적인 거야.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다고. 며칠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숨겨진 통장, 지연이한테 보낸 돈, 과잉진료 내역, 그리고 박 할아버지 사망 건까지. 모든 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분이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이혼해.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너 정신 나갔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 당신이 환자 죽이고, 바람 피우고, 가족 속이는 걸 보고도 갑자기라고 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 당신 지금 살인자야, 살인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살인자라니.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이야. 돈 때문에 사람 죽인 당신이. 결국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잘못된 일을 해서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아이들도 차츰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병원도 문을 닫았어요. 지연이와의 관계도 그때 끝났죠. 돈이 없어지니까 지연이도 떠나더라고요. 지금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속은 시원해요.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은퇴 후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내 마지막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2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